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장례식장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검은 우산들 사이로 사람들의 인사말이 흩어졌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갑자기 갔네요. 이제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나는 고개만 몇 번 끄덕였다. 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이틀 만에 하얀 액자 속 사진이 되어 향 위에 올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남편의 죽음을 빗길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늦은 밤 미끄러운 도로 운이 나빴다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한 문장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남편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구급대원이 들고 있던 휴대폰에서 짧게 흘러나왔다는 마지막 음성. 하야 도망쳐. 그게 전부였다. 은하. 내 이름은 아니었다. 나는 김정숙이다.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고 남편과 함께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가 찾은 사람은 정숙이 아니라 은하라는 이름의 여자였다. 그 사실이 남편의 죽음보다 더 현실감이 없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도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복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습한 공기와 젖은 신발 밑창에서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열리는 사이 나는 계속 한 단어만 떠올리고 있었다. 은하. 입 안에 굴려보아도 낯선 이름이었다. 주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누구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설마, 순간 가장 흔한 상상을 했다가 스스로 그 생각을 잘라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적어도 나는 눈치라도 챘을 것이다. 그렇게 둔한 성격은 아니라고 나름대로 믿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우리 집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때 문 앞 바닥에 작은 흰색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흰 봉투 한 장이 문 앞에 뉘어져 있었다. 우편함에서 떨어진 우편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우편함은 멀쩡했고 봉투에는 우표도 발신인도 없었다. 앞면은 비에 젖어 가느다란 물자국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 굳이 우리 집 문 앞에 직접 두고 간 모양이었다. 나는 우산을 접은 채 한 손에 장갑을 낀 것처럼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이미 눅눅해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 스며드는 차가운 촉감이 괜히 불길하게 느껴졌다. 장례식 끝난 날, 이 시간에 이 집 앞에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 정교한 타이밍이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밖보다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현관 옆에 걸린 남편의 코트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며칠째 그대로인데도 늘 당장이라도 입고 나갈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젖은 우산을 세워두고 흰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조명을 켜니 봉투에 남은 물자국과 약간 찢어진 모서리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앞면, 뒷면, 모서리까지. 눈으로 훑어보았지만 어디에도 글씨는 없었다. 주소도 이름도 도장도 없었다.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온 건지,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아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뜯어야 할까? 그냥 버려야 할까? 장례식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 구급대원의 입에서 전해 들은 그 문장. 집을 나서지 마. 병원에서 들었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생각했다. 집을 나서지 말라던 사람이 정작 집 밖에서 더구나 빗길에 혼자 운전을 하다 죽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문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던 이 봉투를 보니 그 말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혹시 이 봉투 때문이었을까? 근거 없는 생각이었다. 그래도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연결되고 있었다. 나는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쉰 뒤 봉투의 입구를 손톱으로 살짝 벌렸다. 종이가 축축해서인지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조심조심 입구를 넓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봉투 안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서 있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얼굴보다 더 마르고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사진 가장자리에 걸려 절반만 보였다. 긴 생머리, 얇은 원피스, 옆모습으로 고개를 약간 돌린 채 남편 쪽을 향해 서 있는 듯한 자세. 얼굴의 절반이 잘려나간 탓에 표정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거기에는 연필로 쓴 날짜가 하나 적혀 있었다. 1994.3.18점. 나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1994년. 그때 나는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막연한 조각들만 떠오를 뿐이었다. 이때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입 밖으로 나온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젊은 여자의 뒤편에는 어딘가 넓은 마당 같은 곳이 보였다. 기와 지붕, 돌계단,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기둥. 순간 전혀 모르는 건물인데도 묘하게 익숙하다는 느낌이 스쳤다. 나는 식탁에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리고 사진 속 배경을 확대해 눈에 힘을 주고 들여다보았다. 돌기둥 위에 희미하게 어떤 문양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가며 그 문양의 형태를 더듬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창에 차례대로 여러 단어들을 입력했다. 전통가옥, 한옥, 저택, 기와집 돌기둥 문양, 서울 근교 대저택, 1990년대 한옥 별장. 비슷한 이미지들이 수백 장 뜨고 관련된 블로그 글도 많았지만 사진 속 집과 완전히 같은 구조는 없었다. 그 집은 평범한 한옥과는 달랐다. 규모가 컸고 문양도 지붕의 각도도 마당의 구성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내려온 가문의 근거지 같은 느낌. 나는 화면을 끌어당기며 사진 속 건물의 세부를 더 들여다보았다. 이 정도 규모면 보통 사람이 살 집은 아닌데. 문득 남편이 예전에 건넸던 말이 떠올랐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남편이 어느 날 불쑥 이런 말을 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말하지 않는 과거가 있는 법이야. 그 말이 왜 그때 나왔는지, 그날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망각이라는 게 이렇게 잔인한가 싶었다. 쉽게 사라져야 할 기억들은 선명한데 정작 필요한 기억들은 희미했다. 그러다 문득 1994년이란 숫자가 떠올랐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의 공백, 그리고 사진 속 젊은 여자,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말. 왜 하필 그 모든 조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걸까? 사진 속 집이 어디인지 알아내려면 남편을 아는 누군가에게 물어야 했다.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열어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공장장 박, 영업부장 김, 정비소 성실카센터, 조달팀 민대리. 늘 보던 이름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이름이 있었다. 상우형. 나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 얘기를 잘 꺼내는 편도 아니었기에 이 이름은 더 낯설었다. 잠시 손가락이 멈칫했다. 형이라고 저장해 둔 걸 보면 꽤 친한 관계였을 것 같은데 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다. 예,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저 이성호 씨 부인입니다. 짧은 정적. 이어지는 낮은 숨소리. 아,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예상한 듯한 떨림이 있었다. 전화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귀에 걸렸다. 제 전화를 예상하셨다고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금 낮은 톤으로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봉투 받으셨나요? 나는 손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네, 받았습니다. 그럼 성호가 부탁했던 일은 제가 잘 해드린 것 같네요.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미리 부탁했다고요? 예.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봉투를 꼭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한순간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남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혹시 그 사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상우라는 남자는 불편한 듯 한숨을 쉬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성호 인생이 많이 달라졌죠. 그날이요. 사진 뒤에 날짜 있을 겁니다. 1994년 3월 18일. 그날이 성호가 마지막으로 한성 쪽 일이랑 엮였던 날입니다. 한성 쪽이요? 한성그룹 말씀이세요? 그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턱을 굳혔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말하면 제가 곤란해지니까요. 이 말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어딘가 싸늘했다. 남편은 왜
그날을 봉투로 남겨두었을까? 그리고 왜 그걸 이제야 내게 오게 했을까?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 평소라면 손대지 않았을 서류함. 열쇠는 남편 지갑 안쪽에 있었다. 서류함에는 급여 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오래된 보험 서류 등이 있었다. 나는 차례대로 서류를 꺼내 정리했다. 그러다 다른 서류들과 다른 색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성의료재단, 굵고 단단한 글씨체. 나는 이 재단 이름을 처음 보았다. 봉투 안에는 입원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입원 환자, 이름 차은아. 입원 기간 1994년 3월 19일, 1994년 5월 2일.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 기억장애. 나는 그 글자를 아주 천천히 읽었다. 차은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 그토록 낯설게만 들렸던 그 이름. 그 이름이 적힌 입원 기록을 남편이 서랍에 숨겨놓고 살았던 것이다. 그 기록의 날짜는 사진 속 날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즉, 사진 속 여자와 입원 기록 속 여자와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은 여자는 어쩌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거울 쪽을 바라보았다. 살아온 20년을 김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그 이전의 기억은 유난히 흐렸다. 1994년. 그게 내 인생에서 사라진 해였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견딜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마주했다. 설마 은하가 나인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류가 스스로 흔들린 게 아닌데 내 손이 떨린다는 것을 늦게 알아차렸다. 서랍 속 서류가 전부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넌 누구지? 사진 속 건물의 배경을 다시 확대해 보았다. 기와지붕, 넓은 마당, 돌로 쌓아 올린 기단. 그리고 자세히 보니 문양이 새겨진 큰 기둥 2개가 사진의 뒤편에 어렴풋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규모의 집은 적어도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전통 한옥기와 대저택을 검색했다. 수백 장의 이미지가 주르륵 떴지만 사진 속 건물과 완전히 일치하는 구조는 없었다. 그러던 중 어떤 건물의 사진이 눈에 걸렸다. 한성과 별채, 규모, 지붕 각도, 기단의 높이가 어딘가 비슷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후기에는 이런 말들이 달려 있었다. 가문의 비극이 많아서 출입이 까다롭다. 90년대엔 별채에서 사고가 있었대. 나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남편이 1994년에 어떤 사건 이후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즈음부터 술을 조금씩 더 마셨고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 시기가 사진 속 날짜와 겹쳤다. 나는 사진을 식탁 위에 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집을 알아내면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은하라는 이름이 왜 마지막에 등장했는지, 모든 게 풀릴지도 모른다. 그 직감이 너무 강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던 진실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두려움이자 기대였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남편의 연락처 목록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밟혔다. 상우형.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4번 울린 뒤 연결됐다. 예, 누구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저 이성우 씨의 아내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하나까지 생생하게 들릴 만큼 상대방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 네. 명복을 빕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이 이상했다. 슬픔 때문인지, 당황 때문인지, 혹은 준비되지 않은 비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봉투 받으셨어요? 나는 차갑게 굳은 채 답했다. 네, 받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성호가 마지막 부탁을 제가 지킨 거네요. 마지막 부탁이라고요? 예. 성호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봉투를 꼭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그 봉투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1994년 이후부터였어요. 성호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게 나는 숨이 턱 막혔다. 1994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고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날 이후로 성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기억.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성호가 부탁했어요. 은하 씨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나는 숨을 삼켰다. 은하, 제가 은하라고요? 그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저는 더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기억하셔야 해요. 은하 씨가 누구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된 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를 은하라고 불렀다. 남편도 마지막 순간 은하라고 불렀다. 1994년의 기록에도 은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럼 나는 누구였던 걸까? 남편의 서류함은 평소라면 절대 열지 않았을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 그 서류함만이 내 과거를 알려줄 수 있었다.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다. 급여 명세서, 병원 영수증, 오래된 보험 서류. 그러다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한성의료재단. 나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겉보기엔 오래된 서류처럼 보였지만 남편이 얼마나 소중히 보관했는지 모서리가 거의 닳지 않아 있었다. 봉투를 열자 입원 기록이 나왔다. 입원 환자, 이름 차은아. 입원 기간 1994.3.19 1994.5.기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 부분적 기억장애. 나는 기록을 천천히 몇 번씩 읽었다. 1994년. 사진 속 날짜 다음 날. 그리고 그 이름. 차은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기억을 잃은 적이 있었던 걸까? 남편은 왜 이 기록을 숨겼을까? 왜 다시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나를 정숙이라고 부르며 20년을 함께 살았던 걸까? 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 순간 서류함 구석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은하야,
미안하다. 남편의 글씨였다. 짧았지만 그 문장은 내 심장을 무너뜨렸다. 그 미안함에는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종이를 쥔 채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보다도 혼란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무엇을 숨겼는지, 1994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다시 묻혔다가 지금 눈앞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사진 속 건물의 배경을 다시 확대해 보았다. 기와지붕, 넓은 마당, 돌로 쌓아 올린 기단. 그리고 자세히 보니 문양이 새겨진 큰 기둥 2개가 사진의 뒤편에 어렴풋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규모의 집은 적어도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는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전통 한옥기와 대저택을 검색했다. 수백 장의 이미지가 주르륵 떴지만 사진 속 건물과 완전히 일치하는 구조는 없었다. 그러던 중 어떤 건물의 사진이 눈에 걸렸다. 한 성가 별채, 규모, 지붕 각도, 기단의 높이가 어딘가 비슷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후기에는 이런 말들이 달려 있었다. 가문의 비극이 많아서 출입이 까다롭다. 90년대엔 별채에서 사고가 있었대. 나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남편이 1994년에 어떤 사건 이후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즈음부터 술을 조금씩 더 마셨고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 시기가 사진 속 날짜와 겹쳤다. 나는 사진을 식탁 위에 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집을 알아내면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은하라는 이름이 왜 마지막에 등장했는지, 모든 게 풀릴지도 모른다. 그 직감이 너무 강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던 진실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두려움이자 기대였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남편의 연락처 목록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밟혔다. 장우형.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4번 울린 뒤 연결됐다. 예, 누구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저 이성호 씨의 아내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하나까지 생생하게 들릴 만큼 상대방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 네. 명복을 빕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이 이상했다. 슬픔 때문인지, 당황 때문인지, 혹은 준비되지 않은 비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봉투 받으셨어요? 나는 차갑게 굳은 채 답했다. 네, 받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성호가 마지막 부탁을 제가 지킨 거네요. 마지막 부탁이라고요? 예. 성호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봉투를 꼭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그 봉투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1994년 이후부터였어요. 성호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게 나는 숨이 턱 막혔다.
1994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고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날 이후로 성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기억.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성호가 부탁했어요. 은하 씨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나는 숨을 삼켰다. 은하, 제가 은하라고요? 그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저는 더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기억하셔야 해요. 은하 씨가 누구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된 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를 은하라고 불렀다. 남편도 마지막 순간 은하라고 불렀다. 1994년의 기록에도 은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럼 나는 누구였던 걸까? 남편의 서류함은 평소라면 절대 열지 않았을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 그 서류함만이 내 과거를 알려줄 수 있었다.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다. 급여 명세서, 병원 영수증, 오래된 보험 서류. 그러다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한성의료재단. 나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겉보기엔 오래된 서류처럼 보였지만 남편이 얼마나 소중히 보관했는지 모서리가 거의 닳지 않아 있었다. 봉투를 열자 입원 기록이 나왔다. 입원 환자, 이름 차은아. 입원 기간 1994.3.19 1994.5.2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 부분적 기억장애. 나는 기록을 천천히 몇 번씩 읽었다. 1994년. 사진 속 날짜 다음 날. 그리고 그 이름. 차은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기억을 잃은 적이 있었던 걸까? 남편은 왜 이 기록을 숨겼을까? 왜 다시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나를 정숙이라고 부르며 20년을 함께 살았던 걸까? 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 순간 서류함 구석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은하야, 미안하다. 남편의 글씨였다. 짧았지만 그 문장은 내 심장을 무너뜨렸다. 그 미안함에는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종이를 쥔 채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보다도 혼란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무엇을 숨겼는지, 1994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이 다시 묻혔다가 지금 눈앞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나는 사진, 봉투, 입원 기록을 번갈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수십 번씩 퍼즐을 맞춰보았다. 남편이 숨기려 했던 진실, 상우가 말하지 못한 비밀, 한성과 별채에서 일어난 사고, 그리고 나의 잃어버린 기억. 모든 실마리는 그 집에 있었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1994년의 나를 찾으려면 1994년의 장소를 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성과 별채의 주소를 찾아냈다. 인터넷에는 정확한 주소가 없었지만 옛 기사, 블로그,
공공 기록을 조합해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언덕 위. 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 집은 생각보다 더 웅장했다. 높은 돌담, 기와 지붕이 이어진 긴 처마, 그리고 넓게 열린 대문. 하지만 모든 것이 정적이었다. 사람이 사는 느낌이 나지 않았다. 대문 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 낙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조심히 걸어 들어갔다. 마당 한가운데 사진 속 배경과 똑같은 기둥 두 개가 서 있었다. 내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 맞아, 사진 속 장소. 나는 기둥을 손끝으로 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순간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피 묻은 돌기둥,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 울부짖음, 남편의 목소리. 도망쳐, 은하야. 나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기억의 파편이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마당 깊숙이 들어가자 반쯤 부서진 별채 건물이 보였다. 기와는 깨져 있었고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문이 살짝 열렸다. 누군가 안에서 밀어낸 것처럼. 나는 깜짝 놀라 멈춰 섰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기 아무도 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대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는 엄청난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바닥. 나는 손전등 앱을 켜고 조심스레 둘러보았다. 그러다 눈이 한 곳에 머물렀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서류철 뭉치. 가장 위에는 1994년 사건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피해자 차은아. 상태 의식불명. 목격자 이성호. 사고 발생 장소 한성가 별채. 사인 추정 추락 또는 외력에 의한 두부 손사. 나는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피해자였다. 그리고 남편이 목격자였다. 그런데 오래된 기록의 마지막 줄이 나를 붙잡았다. 사고, 경위, 진술 불가. 기억 상실로 사건, 재구성 어려움. 기억을 잃은 건 사고 때문이기도 했지만 누군가 진실을 지워버린 건 아닐까. 서류철을 덮으려는 순간 바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냉담하고 건조했다. 무단 침입이십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여기가 제 사고 장소였나요? 내가 묻자 그는 짧게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기억이 나는군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 한성그룹 법무실 변호사. 그리고 말했다. 과거는 있는 게 좋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선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집,
이 사람들, 이 과거는 누군가 고의로 삭제해온 진실이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1994년 사건 제가 그날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기억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지니까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기억이 짧게 스쳐갔다. 누군가에게 쫓기던 나, 숨을 헐떡이며 넘어지던 순간, 남편이 나를 부축해 달리던 장면, 나는 변호사의 말을 더 듣지 않았다. 대신 서류철을 손에 쥔 채 달려 나왔다. 뒤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따라왔다. 은하 씨, 진실이 항상 당신 편은 아닙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펼쳐 1994년의 기록을 차근히 다시 읽었다. 내가 왜 그날 그 집에 있었는지, 남편은 어떻게 나를 발견했는지, 누가 나를 공격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에서 빠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철저하게 덮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봉투 속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내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 반만 보이는 실루엣. 그러나 나는 이제 확신했다. 사진 속 여자는 나였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왜 기억이 없었는지, 왜 남편이 나를 정숙으로 불렀는지, 왜 나를 숨기려 했는지, 모든 이유가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쳐야 했고, 남편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과거에 새 이름을 덮어버렸다. 그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절박하게 지키려 했는데, 정작 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보내버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이 올라왔다. 여보, 미안해. 그러나 울 시간이 없었다. 서류철 뒷장에 새로운 문장이 있었다. 사건 관련자 차씨 가문, 한성가 내부 분쟁 가능성. 이 한 줄이 내 다음 행선지를 결정했다. 나는 알아야 했다. 도대체 왜 내가 삭제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지우려 했는지. 한성가의 오래된 기록을 찾기 위해 나는 옛 신문기사 보관소로 향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기록관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은 대부분 나이를 먹은 분들이었다. 나는 1994년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 직원 한 명이 먼지 쌓인 박스 2개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한성가의 오래된 기사, 소송 기록, 사고 리포트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기사를 한 장씩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성가 후계자 1994년 별채에서 의문의 추락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건 유일 목격자 이성호. 남편이었다.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남편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실을 20년 넘게 숨긴 것이다. 그는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모이게 했고,
나는 안전한 곳에서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올 수 있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절박했던 것인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 사랑은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당신은 나를 지키느라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사의 마지막 줄. 사건 후 피해자 차은하는 기억 장애를 보였으며 차 씨 일가는 은하 씨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기억 회복을 금지 요청. 나는 머리를 감쌌다. 차 씨 일가. 내가 그 집안 사람이었다고? 또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은하 씨가 기억을 찾을 경우 또다시 위험해질 수 있음. 내가 기억을 잃은 건 사고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 때문이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속박되기 싫어서였거나 나는 더 깊은 진실에 다가서고 있었다. 기록관에서 나오자 해가 져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차에 타려다 멈췄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뒤에 서 있었다. 천천히 돌아보니 한성가의 법무팀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는 오늘도 감정이 없는 표정이었다. 찾으시면 안 될 걸 찾고 계시네요. 나는 두려웠지만 피하지 않았다. 왜요? 왜 내 과거를 숨겼어요? 그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지킨 겁니다. 누굴? 나를요? 아니면 한성가를? 그는 대답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은하 씨는 그 가문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저를 버렸다고요? 그들은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었죠. 후계 분쟁, 재산 다툼, 사건 은폐. 그의 말투는 너무도 담백했다. 당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그 집안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나는 숨이 가빴다. 그래서 남편이 날 숨긴 거군요. 예. 성호 씨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느리게 덧붙였다.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의 기억입니다. 그는 걸어가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기억을 되찾으면 당신은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들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들은 누구죠? 그는 잠시 멈추고 말았다. 당신의 친가족입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갈랐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누구였지? 정숙으로 살아온 삶은 누구보다 평범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차은하라는 이름은 누구보다 혼란스럽고 위험했다. 남편은 그 위험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았다. 나는 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남편이 떠난 슬픔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다 책상 위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해할 거야. 나는 힘없이 속삭였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이미 늦었다. 진실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법무팀 변호사가 한 장의 편지를 내게 전했다. 성호 씨가 남긴 마지막 유서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에는 너무도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하야, 너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야.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야 해. 그리고 마지막 문장. 미안하다. 너를 지키는 방식이 이것뿐이어서.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오열했다. 남편은 내 과거를 지운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 앞에 섰다. 기억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정숙으로 남을 것인가? 나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제는 내가 선택할게. 진실이 무엇이든, 내가 누구였든, 그 모든 것은 이제 내가 걸어갈 삶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한 숨결 하나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건네지는 온기가 가장 오래 머무는 순간이 되니까요. 이 감정을 다음 이야기까지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남겨주세요. 다음 계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